이년아, 네가 뭘 알아? 당장 그 아이 데리고 꺼져라.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23살 과부가 3살 배기를 업고 한겨울 길바닥에 내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을 시아버지가 가로챈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머슴 하나가 그 앞에 멈춰서서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을 보면 그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아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옛날 이야기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 허름한 기와집 앞에서 늙은 사내의 고함이 터져 나왔지요. 윤영감이라 불리는 그 사내는 대문 밖으로 젊은 여인 하나를 내던지듯 밀어냈습니다. 여인은 뒷걸음질 치다 문지방에 걸려 차가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등에 업힌 아이가 흔들렸고 여인은 넘어지면서도 두 팔로 아이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춘이었습니다. 나이 23, 석 달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요. 등에 업힌 3살 배기 도리는 추위에 입술이 파래진 채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도리라도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상진이의 핏줄 아닙니까? 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진은 춘이의 남편이었지요. 장사를 다니며 꽤 돈을 벌었던 사내였으나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진이 핏줄이 어쩌고 내 아들은 죽었어. 느그 같은 년이 붙어 있으니 팔자가 그 모양이 된 거야. 윤영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춘이 보퉁이를 집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지요. 옷가지 몇 벌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이 춘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었지요. 춘이 머리에 꽂힌 은비녀 하나. 상진이 혼이 날 때 춘이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윤영감은 그것까지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춘이가 고개를 확 돌려 피했지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상진이가 저한테 준 겁니다. 윤영감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이웃집 사람이 힐끗 보고 있었지요. 체면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영감은 이를 갈며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대답해. 상진이가 어디다 숨겨놨어? 그놈이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단 말이야. 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상진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 부부 사이에 모를 리가 있어. 윤영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윤영감에게는 속셈이 있었지요. 상진이 장사를 하며 꽤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마을에서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진이 죽고 나서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돈이 나오지 않았지요. 집 밑을 파고 마루 아래를 들추고 뒷마당까지 삽으로 뒤집었지만 금 한 푼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영감은 며느리가 숨겨둔 것이라 확신했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추궁하고 또 추궁했지만 춘이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영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지요.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쓸모없는 입은 내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장거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지요. 춘희는 흩어진 보퉁이를 주워 담고 도리를 단단히 업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요. 친정은 어릴 적 돌림병으로 식구를 모두 잃은 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약초꾼이던 아버지도 춘희가 13살 때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던 사람이었습니다. 풀의 색깔과 뿌리 모양만 보고도 그 땅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히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지요. 춘희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그 재주를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쓸 일이 없었지요. 춘희는 맨발로 마을 밖 고갯길을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흙길이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렀지요. 도리를 업은 등이 점점 무거워졌고 바람이 얼굴을 갈기듯 때렸습니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고갯길 중턱에서 춘희는 끝내 주저앉았지요. 도리를 등에서 내려 품에 안고 길가 바위 밑에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춘희는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지요. 자기 몸은 벌벌 떨면서도 아이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여? 사람이 여기 왜 이래? 굵직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춘희가 겨우 고개를 들었지요. 커다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게에 장작을 한가득 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떡 벌어진 어깨, 투박하고 큰 손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만득이었지요. 김대감댁에서 20해 넘게 머슴살이를 해 온 사내였습니다. 나이 35, 장가도 들지 못한 노총각이었지요. 만득은 쓰러진 춘희와 아이를 보자마자 지게를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한 장작이었지만 그것을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지요. 이러다 죽겠어. 만득은 당장 자기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덮었습니다. 알몸이나 다름없는 윗몸에 칼바람이 들이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춘희를 부축해 지게 위에 태우고 아이는 한 팔로 꽉 안았습니다. 놔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여. 만득은 장작을 눈밭에 버린 채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몸이 휘청였고 바람이 등을 세차게 때렸지요. 마을이 보일 무렵에는 다리에도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김대감댁 뒤편 자기 움막까지 두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움막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지요. 클벽에 짚을 얹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만득은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습니다. 남겨두었던 마른 나뭇가지를 몽땅 집어넣었지요. 불길이 살아나자 좁은 방 안에 온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만득은 자기 몫으로 남겨두었던 밥을 풀어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먹일 수는 없어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지요. 아이에게도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도리가 겨우 미음을 삼키자 만득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며칠이 지나서야 춘희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 안을 둘러보다 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어 비틀거렸지요. 돌아, 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소. 아이는 괜찮소. 만드기 곁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리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요. 춘희는 아이의 손을 잡아보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저희를 살려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갯길에서 쓰러져 계셨소. 아이도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춘이라 합니다. 이 아이는 돌이고요. 만득이라 하오. 만득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추운 산길에 있었는지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죽을 한 그릇 더 끓여 춘희 앞에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득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김 대감댁 머슴이었지요. 머슴 주제에 낯선 여인을 제 움막에 들인 것이 알려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득은 김 대감을 찾아갔지요.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 대감이 부채를 접으며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요. 흰 수염이 가지런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양반이었습니다. 어제 산에서 내려오다 여인과 아이가 얼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려와 움막에 누워두었는데 하룻밤만이라도 봐주십시오. 김 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 주부가 끼어들었지요. 대감마님,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인인지도 모르는데 집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탈이라도 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박 주부는 김 대감의 마름이었습니다. 소작 관리를 맡아 농사 짓는 사람들과 머슴들을 부리는 자리였지요. 살집 있는 둥근 얼굴에 가늘고 교활한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번듯한 갈색 두루마기에 가죽 신까지 항상 깨끗하게 차려입고 다녔지요. 김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했느냐? 예, 아이도 함께입니다. 좋다. 며칠 두고 보마. 다만 탈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주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요. 만득이 물러나는 뒷모습을 박 주부는 오래도록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춘희와 도리는 만득의 움막에서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좁은 움막 안에는 아궁이 불이 타고 있었고 묽은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춘희는 그 따뜻함이 꿈만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고갯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훗날 이 마을을 크게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춘희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도 바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 추위가 여전했고 도리도 아직 기운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김 대감은 당장 내쫓지는 않았으나
오래 머물게 둘 생각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춘희도 남의 집에 오래 신세 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몸이 조금씩 나아지자 주변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랫감이 보이면 걷어서 정리했고 해진 옷이 보이면 조용히 꿰매주었지요. 물동이를 옮기는 하인이 힘겨워하면 곁에서 손을 보탰고 바닥에 먼지가 쌓인 곳이 보이면 말없이 쓸고 닦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요. 받은 도움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손이 참 야무지지 않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요. 그 말은 김 대감 귀에도 들어갔지요. 마침 집안에 일손이 모자라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만득이 김 대감을 다시 찾아갔지요. 대감마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아라. 춘희가 손이 야무지고 일도 잘합니다. 요즘 집안에 일손도 모자라니 조금 더 머물게 해주시면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만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대감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하인을 더 드릴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집이 크고 드나드는 사람도 많다 보니 빨래며 청소며 손이 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좋다. 당분간 더 지켜보마.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박주부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마님, 신원도 알 수 없는 여인을 이렇게 두시는 것은 일을 잘한다 하지 않느냐. 됐다. 김 대감이 말을 잘랐지요. 박 주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제 손을 거쳐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만득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제 뜻과 상관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박 주부는 만득을 더 심하게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부터 만득을 산으로 올려보냈지요. 오늘 안으로 장작 2짐을 해와라. 2짐이면 보통 이틀치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은 군말 없이 산으로 올라갔지요. 해가 기울 무렵 겨우 2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어깨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요. 만득이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려던 그때 박 주부가 다가왔습니다. 뒷간 거름통이 가득 찼다. 당장 가서 비워라. 만득은 겨우 지게만 내려놓은 참이었지요. 그 짧은 틈조차 박 주부 눈에는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 꾸물거려? 빨리 가지 못할까? 박 주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 없이 지게를 세워놓고 뒷간으로 향했지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거운 거름통을 끌어내는 내내 부은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만득이 겨우 일을 끝내고 부엌에 갔을 때는 이미 밥상이 다 치워진 뒤였지요. 부엌 한쪽에 찬밥반 그릇과 식은 국이 전부였습니다. 만득은 말없이 그 밥그릇을 들고 나왔지요. 찬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박 주부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겨울에 우물이 얼었다며 만득을 보내 얼음을 깨게 했지요. 만득은 도끼로 얼음을 깨다가 미끄러져 우물가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박주부는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또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창고 지붕을 고치라고 시켰습니다. 어두운 지붕 위에서 기와를 옮기다 발을 헛디딜 뻔했지요. 아래에서 춘희가 등잔을 들고 비추어 주지 않았으면 떨어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은 더했습니다. 아침부터 자기 몸무게만 한 곡씩 자루를 어깨에 메고 곡간까지 날랐지요. 10 자루를 옮기고 나자 어깨가 퉁퉁 부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데 박주부가 또 불러 세웠지요. 우물가로 가라. 물찌개 지고 큰 독을 다 채워라. 이미 곡식 자루에 눌려 벌겋게 부은 어깨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물찌개가 파고들었지요. 만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번이고 우물가를 오가다 끝내 어깨 한쪽이 터졌습니다. 살갗으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런데도 박주부는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독을 다 채우자마자 장작더미를 다시 쌓으라고 몰아붙였지요. 일이 끝났을 때는 밤이 깊어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만득이 움막에 들어와 옷을 벗었지요.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짓눌리고 쓸린 살이 붉게 터져 있었고 말라붙은 피가 옷자락에 들러붙어 있었지요. 만득은 이를 악물고 찬물을 적신 헝겊으로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혼자서 꾹꾹 눌러가며 겨우 어깨를 감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춘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그때 만득이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춘희는 무심코 만득을 바라보다가 눈길이 멈추었지요. 옷깃에 핏자국이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동이를 들어 올릴 때도 한쪽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지요.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잠깐씩 일그러졌습니다. 춘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자기 모자 때문에 만득이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춘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빨래를 정리하고 방을 치우고 밤에는 해진 옷을 꿰매는 바느질까지 했습니다. 손이 야무지다는 말이 돌자 어느 날부터는 부엌에 들어가 음식 준비까지 도우게 되었지요. 채소를 다듬고 국물 간을 보고 반찬 양념을 맞추었습니다. 음식 맡은 하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아이고, 이 여인 손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그 뒤부터 춘희는 부엌일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 나올 때마다 하인들이 슬쩍 고개를 내밀곤 했지요. 그런데 춘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엌 뒤편으로 나가 뒷산 쪽을 바라볼 때면 유독 땅바닥을 오래 들여다보곤 했지요.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뿌리가 어느 쪽으로 뻗는지, 흙 색깔이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눈여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버릇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면 도리는 근처에 앉아 지켜보았지요. 만득이 잠시 쉬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겁을 내던 아이였지요. 낯선 사내의 큰 손과 거친 얼굴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득이 먹을 것이 생기면 도리부터 챙기고 추운 날이면 도리 손부터 잡아
호호 불어주자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지요. 어느 날 도리가 처음으로 만득 무릎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만득은 놀란 눈으로 도리를 바라보았지요. 아부지. 도리가 처음으로 만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득은 순간 말을 잃었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춘희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만득은 밤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춘희를 곁에서 볼수록 자기만 보면 방긋 웃는 도리를 안을수록 마음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득은 김대감을 찾아갔지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춘희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만득이 말을 이었습니다. 춘희는 성품이 바르고 부지런합니다. 도리도 참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작은 움막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김대감은 한참 동안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허락하마. 만득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 주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고장 머슴 주제의 장가까지 박 주부는 이를 갈았지요. 자기 눈앞에서 만득의 일이 자꾸 뜻대로 풀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득과 춘희는 조용히 혼인했습니다. 큰 잔치도 없었고 축하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요. 그래도 세 사람은 그날부터 분명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득이 도리를 안아 올렸지요. 도리는 만득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부지. 춘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이제 우리 식구네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올랐지요. 35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온 사내에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녹고 바람이 누그러지면서 마당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지요. 만득은 여전히 김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곡식 자루를 날랐지요. 박 주부가 시키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래도 예전과 달랐지요. 저녁에 움막으로 돌아오면 춘희가 끓여놓은 따뜻한 국이 있었고 도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부지. 도리가 달려오면 만득은 아무리 피곤해도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춘희도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고단함이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만득을 불렀지요. 만득아, 내가 이 집에서 일한 지가 20해가 넘었구나. 예, 대감마님. 만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면 길다. 내 나이에 식구까지 생겼으니
언제까지 움막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만득은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김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내 땅이 하나 있다. 자투리 돌밭인데 농사 짓기는 어려운 곳이지.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그 땅을 내주마. 거기서 움막이라도 짓고 살아라. 만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돌밭이라 해도 자기 앞으로 된 땅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머슴에게는 꿈에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대감마님,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됐다. 가져라. 어차피 나도 놀리고 있던 땅이다. 만득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박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주부는 그 자투리 땅을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 동쪽 끝 돌이 널린 비탈밭이었습니다. 돌이 많아 쟁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소작인도 붙지 않은 땅이었지요. 쓸모없는 땅을 던져준 것이라고 박주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돌밭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놈이 평생 돌만 깨다 죽겠군. 박주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박주부의 착각이었습니다. 만득은 이튿날부터 돌밭으로 나갔습니다. 김대감댁 일을 끝내고 나면 해가 기울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모두 그 땅에 쏟았지요. 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큰 돌은 지렛대를 대고 끌어올렸고 작은 돌은 두 손으로 집어밭 가장자리에 쌓았지요. 손바닥이 까지고 손톱이 깨졌습니다. 등은 해가 질 때까지 구부리고 있느라 쑤시고 욱신거렸지요. 그래도 만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땅이라는 말이 자꾸 가슴을 뛰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남의 집 울타리 안에서 20해를 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남은 밥을 먹고 찬 마루에서 잠을 잤지요. 제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내에게 처음으로 자기 땅이 생긴 것이었지요. 춘희도 돌밭에 나왔습니다. 도리를 한쪽에 앉혀놓고 만득 옆에서 함께 돌을 골랐지요. 춘희의 여위고 작은 손으로는 큰 돌을 들 수 없었지만 잔돌을 줍고 흙을 고르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해냈습니다. 당신은 부엌일만 해도 충분하오. 이건 내가 할 테니. 만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요.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땅이잖아요. 같이 해야지요. 그 말에 만득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밭에 엎드려 돌을 골랐지요. 도리는 밭 가장자리에 앉아 개미를 구경하다가 가끔 작은 돌멩이를 주워와서 돌무더기 옆에 놓곤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돕는 것이었지요. 만득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돌아, 고맙다. 도리가 방긋 웃으며 또 돌멩이를 주우러 뛰어갔지요. 그런데 돌을 골라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를 지나는 부분의 흙 색깔이 주변과 달랐지요. 주변은 마른 황토색인데 그 부분만 유독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춘희의 눈이 거기서 멈추었지요. 춘희는 무릎을 꿇고 그 흙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을 비비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흙을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춘아, 흙이 이런 색을 띠면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뜻이다. 물길이 있거나 아니면 광물이 있거나 둘 중 하나지. 춘이는 흙을 내려놓고 주변 풀을 살펴보았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자란 잡풀 중에 유독 그 검붉은 흙 위에서만 뿌리가 유난히 깊게 박힌 풀이 있었지요. 잎도 다른 곳보다 짙은 색이었습니다. 춘이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무엇이 나올지도 모르면서 섣불리 기대를 품고 싶지 않았지요. 당신 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만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춘이는 웃으며 다시 돌을 골랐지요. 하지만 그날부터 춘이는 밭에 나올 때마다 그 검붉은 흙이 있는 자리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주부는 그 돌밭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요. 돌덩이 밭에서 저놈이 뭘 얻겠다고 저러나. 박 주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박 주부에게는 만득을 괴롭힐 다른 구실이 얼마든지 있었지요. 어느 날 박 주부가 만득을 불렀습니다. 만득아, 내일부터 옛 소작인 김서방네 밭까지 내가 갈아라.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밭 아닙니까? 상관없긴. 대감마님 밭이 곧 내일이지. 시키는 대로 해. 만득은 이미 자기 일만 해도 새벽부터 밤까지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남의 밭일까지 떠맡으면 자기 돌밭에 나갈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박 주부는 그걸 노린 것이었습니다. 만득이 제 땅을 일구는 꼴을 보기 싫었던 것이지요. 며칠 동안 만득은 두 곳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김대감대기를 먼저 하고 낮에는 김서방네 밭을 갈고 해가 기울면 그제야 자기 돌밭으로 달려갔지요. 밭에 도착하면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밭에서 돌을 더듬으며 주워야 했지요. 손끝에 돌 모서리가 찔리기도 하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춘이가 밭으로 나와 등잔불을 들고 서 주었지요. 작은 불빛이었지만 만득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 무리하지 마요.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괜찮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만득은 그렇게 말했지만 일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춘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그 무렵마을 변두리에 사는 덕수 할멈이 춘이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멈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지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눈만은 아직 초롱초롱했습니다. 어느 날 춘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멈을 마주쳤지요. 아가, 내가 만득이네 새 식구지. 예, 할머니. 춘이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할멈이 춘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내 얼굴을 보니 어디서 본 듯한데. 혹시 성이 뭐냐? 친정성은 노씨입니다. 아버지는 약초꾼이셨어요.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씨, 약초꾼, 그러면 혹시 노봉삼이가 내 아비냐? 아시는 분이세요? 할멈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알고 말고 이 근방에서 노봉삼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산이고 들이고 땅만 보면 그 아래 뭐가 있는지 척하고 알아맞히던 사람이었는데 춘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런데 할멈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내 남편은 어디 사람이었더냐? 그러니까 전 남편 말이야. 춘희가 잠시 머뭇거렸지요. 상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다녔어요. 상진이, 혹시 윤영감네 아들 상진이? 할멈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춘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멈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윤영감, 그 사람 참. 할멈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예요? 아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주마.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춘희는 할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지요. 할멈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춘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은 이미 골아떨어져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도리도 아비팔에 안겨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지요. 밭에 검붉은 흙, 유독 깊이 박힌 풀뿌리, 그리고 덕수 할멈의 얼굴에 스쳤던 복잡한 표정까지. 무엇인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아직 그 실마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지요. 만득의 거칠고 큰 손이 도리의 작은 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춘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면서 돌밭의 흙도 부드러워졌지요. 만득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밭으로 달려가 호미를 들었지요. 젖은 흙에서 돌을 빼내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밭 한가운데에 바위만 한 돌이 하나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허리까지 올라오는 크기였지요. 만득이 아무리 삽을 대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돌이 왜 이리 크냐? 만득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지요. 해가 지도록 이리저리 파보았지만 돌은 흙 속에 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그 돌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도 만득은 그 돌과 씨름했습니다. 삽자루가 부러졌지요. 새 자루를 깎아 끼우고 다시 팠습니다. 또 부러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지렛대까지 가져왔지요. 긴 통나무를 돌 아래에 끼우고 온 힘을 주었지만 돌은 끄떡도 않았습니다. 만득의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지요. 춘희가 밭에 나와 물을 건넸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쉬어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만득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놈만 빼면 밭이 열려. 오늘 꼭 빼야 해. 만득은 다시 지렛대를 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춘희가 돌 주변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이쪽으로 파봐요. 이 돌은 밑이 뾰족해요. 이쪽 흙이 더 무른 것 같아요. 춘희가 돌의 한쪽 면을 가리켰습니다. 만득이 반신반의하며 그쪽을 파기 시작했지요. 한 뼘, 두 뼘 파 들어가자 정말로 흙이 무르더니 돌 아래쪽이 뾰족하게 드러났습니다. 춘희 말이 맞았던 것이지요. 만득이 다시 지렛대를 댔습니다. 이번에는 돌이 움직였지요. 우드득 소리를 내며 돌이 기울었습니다. 왔다. 만득이 소리를 질렀지요. 마지막 힘을 주자 돌이 옆으로 굴러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지요. 만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지요. 드디어 빠졌어. 춘희도 웃었습니다. 도리가 엄마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춘희의 눈은 웃으면서도 돌이 빠진 자리에 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돌 아래에서 드러난 흙의 색깔이 전에 봤던 검붉은 흙과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춘희는 슬쩍 그 흙을 한 줌 쥐어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흙에서 쇳내가 났지요. 아버지가 말해 주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여보, 왜 흙 냄새를 맡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춘희가 웃으며 손을 털었지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개가는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돌을 다 치웠다 싶으면 비가 와서 새 돌이 흙 위로 올라왔지요. 한 번은 밭 한쪽이 산사태로 무너져 쌓아둔 돌담이 와르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을 쌓았지요. 또 한 번은 밭에 두더지가 판을 쳐서 겨우 고른 이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만득이 두더지 굴을 메우고 있는데 도리가 두더지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달려왔지요. 아버지, 이거 뭐야? 그건 두더지야. 밭을 망치는 놈이다. 만득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도리의 해맑은 눈을 보고 웃음이 터졌지요. 춘희도 뒤에서 웃었습니다. 돌아, 그건 놔줘. 물어. 도리가 두더지를 놓아주자 녀석이 쏜살같이 땅속으로 파고들었지요. 새 식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웃을 일도 있었지요. 그러는 사이 박 주부는 다른 꿍꿍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모없는 돌밭이라고 코웃음 쳤지만 만득이 돌을 치우고 흙을 고르자 밭 모양이 제법 갖춰지기 시작했지요. 봄이 깊어지면서 밭 가장자리에 녹색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되네. 돌밭에서 뭐가 되긴 되는 거야. 박 주부의 눈이 달라졌지요. 갑자기 그 땅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 마을에 소문이 돌았지요. 마을 동쪽 산자락 일대의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을 아전이 새 길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지요. 새 길이 나면 그 근처 땅은 몇 배로 뛸 수 있었습니다. 박 주부 눈이 번뜩였지요. 만득이 받은 자투리 땅이 바로 그 길목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박 주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그 땅 머슴에게 줄 게 아니었는데. 박 주부는 그 뒤부터 만득에게 더 심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지요. 만득을 지치게 해서 밭 개간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지는 날 만득을 밖으로 내보냈지요. 뒷산 아래 둑이 무너졌다. 가서 돌 날라 막아라. 빗줄기는 굵었고 옷은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만득은 흙탕물 속에서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날라다 쌓았지요. 돌아왔을 때 박 주부는 매몰차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것밖에 못 쌓았느냐? 내일 또 가거라. 또 어느 날은 만득에게 마을 건너 대감대까지 편지를 전하고 오라 했습니다. 왕복 40리 길이었지요. 만득이 하루 종일 걸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밭에 나갈 시간이 없었지요. 그 다음 날은 또 곡간 정리를 시켰습니다. 곡식 자루 100개를 내리고 다시 올리는 일이었지요.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만득의 시간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지요. 만득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 잠을 줄이고 새벽 어스름에 밭으로 나갔지요. 별빛 아래 호미질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손끝이 보이지 않아 돌에 찔리기도 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이는 그런 만득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만득 몫의 밥을 넉넉히 쌓아두는 것과 밭에 나가 함께 돌을 고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춘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덕수 할멈을 다시 만났지요. 할멈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춘이가 다가가 인사를 했지요. 할멈이 춘이를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 지난번에 내가 말을 끊었지. 오늘은 해줄 말이 있다. 춘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전 남편 상진이 말이다. 그 아이는 장사를 잘했어. 이 근방 고을을 다니며 꽤 큰 돈을 벌었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진이가 번 돈을 집에 가져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어. 춘이의 눈이 커졌지요. 상진이가 아비한테 돈을 맡기면 다 써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윤 영감이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진이가 돈을 따로 숨겨두었다는 거야. 마누라와 아이를 위해서. 춘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할멈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그건 나도 몰라. 다만 상진이가 이 마을 근처 어딘가에 묻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장사 다니면서 이 동네를 자주 왔거든. 특히 마을 동쪽 쪽을 자주 어슬렁거렸다고 누가 그러더라. 마을 동쪽이라는 말에 춘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득이 받은 자투리 땅이 바로 마을 동쪽 끝에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봐야 할 거야. 그런데 아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윤 영감은 아직도 그 돈을 찾고 있어. 그 사람이 며느리를 쫓아낸 것도 다 그 때문이야. 춘이는 할멈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했지요. 상진이 마을 동쪽을 자주 다녔다는 것. 자투리 땅의 검붉은 흙과 쇳내. 그리고 윤 영감이 집 안을 아무리 뒤져도 돈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혹시 정말 그 밭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밭에 그 검붉은 흙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희는 만득에게 할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만득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지요. 만득은 오늘도 지쳐서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든 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춘희가 조용히 숟가락을 빼내고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도리가 아비 옆에 가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만득의 크고 거친 손을 도리의 작은 손이 잡았지요. 잠결에도 만득의 손이 도리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춘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지요. 반드시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밭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돌밭 위로도 같은 바람이 불고 있었겠지요. 그 밭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득의 돌밭은 석 달 전과는 딴판이 되어 있었지요. 돌무더기가 밭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쌓였고 그 안쪽은 제법 고른 흙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득이 호미를 든 자리에는 풀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감자 몇 줄기도 심었고 콩도 몇이랑 놓았습니다. 사람 손이 닿자 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춘희의 눈은 여전히 밭 한가운데에 검붉은 흙에 가 있었습니다. 덕수 할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상진이 마을 동쪽을 자주 다녔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 돈을 묻어두었다는 이야기. 춘희는 만득이 김대감대기를 하러 나간 사이 혼자 밭에 나갔습니다. 도리를 밭 가장자리에 앉혀놓고 검붉은 흙이 있는 자리로 갔지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비벼보았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지요. 춘아, 흙은 말을 해. 내가 들을 줄 알면 흙이 다 말해준다. 색깔을 봐라. 냄새를 맡아봐라. 그리고 풀뿌리가 어디로 뻗는지를 봐라. 풀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추run이는 검붉은 흙 위에 자란 풀을 조심히 뽑아 보았습니다. 뿌리가 유난히 길었지요. 보통 잡풀의 두세 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끝이 한 방향으로 모여 있었지요. 마치 그 아래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뿌리가 그것을 감싸듯 자란 모양이었습니다. 춘희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다른 곳의 풀도 뽑아보았습니다. 검붉은 흙이 아닌 곳의 풀뿌리는 짧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지요.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춘희는 검붉은 흙의 범위를 눈으로 따라갔지요. 가로 2뼘, 세로 3뼘 정도 되는 구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흙 무늬가 아니었지요. 누군가 한때 이곳을 파고 다시 묻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풀이 돋고 돌이 올라와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요. 춘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득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괜히 기대를 주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하지만 혼자서 밭을 팔 수는 없었지요. 결국 춘희는 만득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리가 잠든 뒤 춘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만득이 고개를 돌려 춘희를 보았습니다. 밭 한가운데
흙 색깔이 다른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파봤으면 해요. 흙 색깔. 그래서 거기 풀뿌리가 보통과 달라요. 아래에 뭔가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만득이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뭔가라니. 돌이 또 박혀 있는 거 아니겠소? 춘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전 남편 상진이가 어딘가에 돈을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마을 동쪽 근처에. 만득이 눈이 커졌지요. 그게 정말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덕수 할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밭의 흙이 정상이 아닌 건 분명해요. 제 아버지가 약초꾼이셨는데 저한테 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만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그렇다면 파봐야지. 내일 파봅시다. 춘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다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만득과 춘희는 밭에 나갔지요. 도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에게 잠시 봐달라고 부탁해 두었지요. 춘희가 검붉은 흙의 가장자리를 손으로 짚어 주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안을 파보세요. 만득이 삽을 들었지요. 첫 삽부터 흙이 달랐습니다. 주변보다 무르고 부드러웠지요. 한 뼘, 두 뼘 파 들어가자 흙 색깔이 더 짙어졌습니다. 세 뼘째의 만득의 삽날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지요. 깡,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만득이 삽을 멈추고 춘희를 바라보았지요. 춘희도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지요. 만득이 조심스럽게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세 줌. 흙을 걷어내자 무엇인가 단단한 표면이 드러났지요. 갈색빛이 도는 질그릇이었습니다. 항아리였지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위에 기름종이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것이었지요. 만득이 항아리를 양손으로 감싸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요. 흙을 털어내자 손바닥 두 개쯤 되는 크기의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만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춘희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항아리를 바라만 보았지요. 춘희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열어볼게요. 기름종이를 벗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천으로 쌓인 무엇인가가 들어있었지요. 춘희가 천을 풀었습니다. 순간 아침 햇살이 그 위에 쏟아졌지요. 노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금이었지요. 금덩이가 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금덩이 3개와 작은 금덩이 여러 개가 오밀조밀 쌓여 있었지요. 300냥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만득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이게 금이요? 춘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금덩이 아래에 무엇인가 더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지요. 춘희가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먹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글씨를 보는 순간 춘희 숨이 멈추었습니다. 춘희에게, 그리고 우리 도리에게. 상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춘희는 그 글씨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요. 상진이가 장사를 다니며 장부를 쓰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이 돈은 내가 장사를 하며 모은 것이요. 아비가 알면 다 써버릴 것이니 여기에 묻어두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과 도리가 이것으로 살아가시오. 이 땅은 김대감댁 자투리 땅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니 안전할 것이오. 미안하오. 살아서 직접 전해주지 못해서. 상진이 올림.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눈물에 젖어갔지요. 상진이가 살아있을 때 이미 이곳에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아이를 위해. 죽기 전에 알려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병이 들어 미처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춘희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득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춘희와 상진 사이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지요. 한참 뒤 춘희가 눈물을 닦으며 만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건 상진이가 저와 도리를 위해 남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도리를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에요. 춘희가 금덩이 위에 손을 얹었지요. 이건 우리 셋의 것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와 도리는 그 고갯길에서 죽었어요. 상진이도 그걸 알면 고마워할 거예요. 만득은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당신이 땅을 읽어서 찾아낸 것이요. 춘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웃었지요. 당신이 이 밭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올 일도 없었잖아요. 당신이 돌을 하나하나 치우지 않았으면 이 흙을 볼 수도 없었고요. 만득은 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코를 훌쩍거렸지요.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 밭 한가운데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금덩이가 든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춘희 손에는 상진이 남긴 쪽지가 쥐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만득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거 큰일 났소. 이 소문이 나면 어떡하오? 춘희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박 주부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두 사람은 서둘러 항아리를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금덩이 2개만 천에 싸서 품에 넣었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땅속에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꺼내 들고 다니면 오히려 위험했기 때문이었지요. 만득이 흙을 다시 덮고 그 위에 풀을 심었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밭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두 사람은 밭을 나서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네, 당분간은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지요. 그날 새벽 만득과 춘희가 밭에서 무엇인가를 파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주부의 하인이었지요. 박 주부가 만득의 밭을 감시하라고 시켜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곧장 박 주부에게 달려갔지요. 박 주부님, 만득이 내가 밭에서
뭔가를 파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둘이서 한참 들여다보고 울기도 하고 품에 넣기도 했습니다. 박 주부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 그 돌밭에서 뭔가 나왔다고? 재미있군. 박 주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땅, 이제 내가 가져야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만 그 바람 속에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만득과 춘희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주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득의 땅 문서를 확인했지요. 김 대감이 만득에게 구두로 줬을 뿐 제대로 된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큰 부자가 자투리 돌밭 하나에 굳이 문서까지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것이 박 주부에게는 빈틈이었습니다. 박 주부는 아는과나 서리를 찾아갔지요. 이름은 최서방이라는 자였습니다. 돈 몇 푼이면 문서 하나 만들어 주는 사람이었지요. 이 땅 말이야. 원래 내가 김 대감한테 사기로 한 땅이었는데 대감이 깜빡하고 머슴에게 줘버렸어.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어야겠어. 최서방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건 좀 위험한 일인데요. 돈이 넉넉해야 합니다. 박 주부가 돈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최서방이 그것을 받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 뒤 박 주부 손에는 위조된 땅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마을 동쪽 끝 자투리 땅의 소유자가 박 주부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박 주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만득이 버틴다면 더 확실한 수가 필요했지요. 박 주부는 윤 영감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의 재산을 독차지한 늙은이. 그 늙은이가 아직도 아들이 숨겨둔 돈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박 주부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이게 연결이 되는군. 박 주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득의 아내 춘희가 윤 영감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몇 마디 물어보니 다 나왔습니다. 박 주부는 직접 윤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윤 영감이 사는 마을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지요. 허름한 기와집 앞에 도착하니 윤 영감이 마당에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움푹 꺼진 눈, 성깔이 드러나는 굳은 인매를 가진 늙은이였지요. 윤 영감,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누구요? 윤 영감이 눈을 치켜떴지요. 박 주부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의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셨다는 그 여인 말입니다. 춘희, 그년이 어째소? 그 여인이 지금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어떤 머슴하고 혼인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머슴이 가진 밭에서 뭔가를 파낸 것 같습니다. 윤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움푹 꺼져 있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뭘 파냈어? 금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둘이서 밭을 파고 뭔가를 꺼내 품에 넣는 것을 사람이 보았습니다. 윤 영감이 벌떡 일어섰지요. 구부정하던 등이 쫙 펴졌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년이 알고 있었던 거야.
상진이 녀석이 그년한테 다 알려주고 죽은 거라고. 윤 영감은 흥분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 주부가 슬쩍 말을 이었지요. 영감, 저하고 손을 잡으시죠. 제가 그 땅의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영감은 며느리의 시아버지이시니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 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윤 영감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지요. 좋소, 손잡읍시다. 대신 금이 나오면 반은 내 것이요. 물론이지요. 박 주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금을 다 차지한 뒤에 이 늙은이는 적당히 떼어 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만드기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밭 가장자리로 사람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박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낯선 늙은이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지요. 만드가 할 말이 있다. 박 주부가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만드기 호미를 세우고 일어섰지요. 무슨 일입니까? 이 땅 말이다. 원래 내 땅이야. 만드기 눈을 크게 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땅은 김 대감마님이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박 주부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라. 이 땅의 문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김 대감이 착각한 거야. 원래 나한테 팔기로 한 땅이었거든. 만득은 문서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지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윤 영감이 앞으로 나섰지요. 만득의 눈이 윤 영감에게 갔습니다. 처음 보는 늙은이였지요. 하지만 춘희는 달랐습니다. 마침 물을 가져오려 밭으로 나오던 춘희가 윤 영감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이 춘희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지요. 오래간만이구나, 춘아. 아니, 이제는 남의 집 마누라가 됐으니 뭐라 불러야 하나. 윤 영감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춘희가 한 발 물러섰지요. 시아버지가 왜 여기 오신 겁니까? 내 아들이 숨겨둔 돈 때문이지. 내가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했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춘희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만득이 춘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여자의 시아버지요. 전 남편의 아비란 말이요. 윤 영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지요. 내 아들 상진이가 벌어놓은 돈이 이 땅에 묻혀 있소. 내 아들 돈이니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소. 만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었지요.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관아에서 가리면 됩니다. 만득이 또박또박 말했지요. 박 주부와 윤 영감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소. 관아로 가지. 어차피 문서도 있고 가족 관계도 분명하니 우리가 이길 거요. 박 주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요. 만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머슴이 관아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춘희는
움막 안에서 만득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여보, 미안해요. 제 과거 때문에 이런 일이. 당신 잘못이 아니요. 잘못은 저쪽이지. 만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관아에 갈 돈도 없었고 그를 아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때 춘희가 말했지요.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일 아침 김 대감마님을 찾아가 주세요. 김 대감마님을? 네. 대감마님이 이 땅을 당신한테 주신 거잖아요. 대감마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춘희는 품에서 상진이 남긴 쪽지를 꺼냈지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상진이가 직접 쓴 편지예요. 이 금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남긴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아버지한테 주려고 남긴 게 아니라는 증거지요. 만득이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춘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아침 만득은 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득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밭에서 금덩이가 나온 것, 박 주부가 위조 문서를 들고 온 것, 윤 영감이 나타난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 대감은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박 주부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예, 대감마님.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대감마님이 제게 직접 주신 땅 아닙니까? 김 대감의 눈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오래 곁에 두고 부렸던 마름이 자기 뒤통수를 치려 했다는 사실에 김 대감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었지요. 좋다. 관아에 가거라. 내가 증인으로 서주마. 그 땅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만득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지요.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춘희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멈을 찾아갔지요. 할머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상진이가 이 마을 동쪽을 자주 다녔다는 이야기, 관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멈이 지팡이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직접 본 일을 말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리고 아가, 너무 걱정 마라. 진실은 결국 이긴다. 할멈이 춘희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춘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지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춘희는 밤새 상진의 쪽지를 꺼내보고 또 보았습니다. 도리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비와 어미 사이에 끼어 곤히 잠들곤 했지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고 관아의 문이 곧 열릴 것이었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머슴이 밭에서 금덩이를 파냈다는 이야기, 마름이 그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 쫓겨난 과부의 시아버지까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장터에서 돌고 돌아 구경꾼이 한 무리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관아 대청 위에 현감이 앉아 있었지요. 수염을 쓸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이 먼저 말하라. 박 주부가 앞으로 나섰지요. 깨끗한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문서를 높이 들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소인은 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박 주부가 문서를 올렸지요. 관아 서리가 받아 현감에게 전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펼쳐보았지요. 이 문서에 의하면 마을 동쪽 끝 자투리 땅의 소유자가 박 주부로 되어 있구나. 그렇습니다. 나으리. 김 대감이 소인에게 팔기로 한 땅인데 착각하여 머슴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박 주부가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능글맞은 눈이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윤 영감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이 땅에서 나온 금의 원래 주인입니다. 무슨 뜻이요? 소인의 아들 상진이가 장사를 하며 번 돈을 이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들이 번 돈이니 아비인 소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윤 영감이 구부정한 등을 펴고 또렷하게 말했지요. 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할 말이 있느냐? 만득이 앞으로 나섰지요. 거친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박또박했습니다. 나으리, 이 땅은 김 대감마님이 소인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20해 넘게 머슴살이를 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박 주부가 내민 문서는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증거가 있느냐? 현감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만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대감마님께서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관아 마당의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김 대감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명주 도포를 입은 모습에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지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 대감이 현감 앞에 섰습니다. 나으리, 마을 동쪽 끝 자투리 땅은 분명히 소인이 만득에게 준 것입니다. 20해 넘게 성실히 일한 대가로 내린 것이지요. 박 주부에게 판 적이 없습니다. 현감의 눈이 박 주부에게 돌아갔지요. 박 주부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 주부, 김 대감이 자기 땅을 너에게 판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감이 잊으신 것입니다. 구두로 약속하셨기에 잊었다고. 김 대감이 차갑게 말을 잘랐지요. 내가 그리 쉽게 잊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나는 한 번도 그 땅을 박 주부에게 팔겠다고 한 적이 없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주부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현감이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아 서리를 불렀지요. 이 문서의 필체와 인장을 확인하라. 서리가 문서를 가져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시 뒤 서리가 돌아와 보고했지요. 나으리, 이 문서의 인장은 관아의 것이 맞습니다만 필체가 정규 서리의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종이의 먹번짐으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박 주부, 이 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냐? 박 주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이건 분명히. 그때 춘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감이 춘희를 바라보았지요. 누구냐?
소녀는 만득의 아내 춘희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윤 영감의 전 며느리입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더 커졌지요. 춘희는 품에서 상진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소녀의 전 남편 상진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금덩이가 담긴 항아리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춘희가 쪽지를 올렸지요. 서리가 받아 현감에게 전했습니다. 현감이 쪽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춘희에게, 그리고 우리 도리에게. 이 돈은 내가 장사를 하며 모은 것이요. 아비가 알면 다 써버릴 것이니 여기에 묻어두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과 도리가 이것으로 살아가시오. 현감이 쪽지를 내려놓고 윤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영감, 이 편지에 의하면 그대의 아들 상진은 이 금을 아내와 아이에게 남긴 것이지 아비에게 남긴 것이 아니오. 윤 영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건 그년이 꾸며낸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두고 마누라한테만 돈을 남길 리가 있습니까? 현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비가 알면 다 써버린다고 적혀 있소. 아들이 그대를 믿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오. 윤 영감이 말문이 막혔지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덕수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지요. 나으리, 늙은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누구시오? 이 마을에서 70년을 산 덕수라 하는 늙은이입니다. 할멈이 윤 영감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윤 영감은 예전부터 돈을 밝히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들 상진이가 장사해서 돈을 벌면 빼앗아 술과 노름에 탕진하곤 했지요. 상진이가 돈을 숨긴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진이가 죽은 뒤에는 며느리를 한겨울에 쫓아냈습니다. 3살배기 아이까지 달린 여인을 맨발로 내쫓은 것이지요. 마당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윤 영감을 노려보기 시작했지요. 윤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재산은 내 것이야. 현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지요. 또한 소녀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춘희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소녀의 아버지는 약초꾼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땅을 잇는 법을 배웠지요. 흙의 색깔과 풀뿌리의 방향을 보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법입니다.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랬어. 소녀가 금덩이를 찾은 것은 시아버지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재주로 찾아낸 것입니다. 윤 영감은 석 달 동안 집안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소녀를 추궁해도 소용없었지요. 왜냐하면 소녀도 그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밭의 흙을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현감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다 들은 뒤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박 주부가 내민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한다. 박 주부의 무릎이 꺾였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현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지요. 문서 위조는 중죄다. 박 주부는 관아에 구금한다. 박 주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둘째, 문서를 만들어준 최서방도 체포하여 문초하라. 서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셋째, 윤영감의 주장은 기각한다. 윤영감이 소리를 질렀지요. 나으리, 그건 내 아들 돈이란 말이오. 현감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진의 편지에는 분명히 아내와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소. 아들이 아비에게 주려 했다면 그렇게 적었을 것이요. 게다가 그대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자까지 내쳤소. 설령 상속 다툼을 하더라도 그대에게 유리할 것이 없소. 윤영감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넷째, 이 땅은 김대감이 만득에게 준 것이 분명하므로 만득의 소유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금덩이는 상진이 아내 춘희와 아들 도리에게 남긴 것이므로 현재 춘희와 도리 그리고 그 가족인 만득에게 귀속된다. 현감이 판결을 마쳤습니다. 관아 마당에 함성이 터졌지요.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만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춘희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박 주부는 관아 서리들에게 끌려갔지요. 깨끗하던 두루마기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억울합니다. 박 주부가 발버둥 쳤지만 서리들의 손은 단단했지요. 그렇게 박 주부는 끌려갔습니다. 윤영감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라져 앉아 있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의 차가운 시선만 느끼며 윤영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제 돌아갈 곳도 체면도 남지 않은 늙은이였습니다. 윤영감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할 때 춘희가 다가갔지요. 시아버지. 윤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희를 올려다보는 눈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도리는 시아버지의 손자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춘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지요. 건강히 지내세요. 춘희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윤영감은 한참 동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무어라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아를 나선 만득과 춘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도리가 만득의 목에 매달려 있었지요. 여름 햇살이 세 사람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끝났소. 정말 끝난 거요? 만득이 물었지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거예요. 이 땅도, 이 집도, 이 금도. 춘희가 웃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눈물 자국이 반짝거렸지요. 세 사람은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득이 호미를 들고 밭에 섰지요. 제 땅이라는 것이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관아가 인정한 제 땅이었지요. 금덩이 300냥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득과 춘희는 한꺼번에 쓰지 않았지요. 먼저 밭을 더 넓혔습니다. 돌밭 옆에 빈 땅을 사서 붙였지요. 감자와 콩만 심던 밭에 벼도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수확이 들어왔지요. 만득이 직접 일군 땅에서 나온 첫쌀이었습니다. 운막도 고쳤습니다. 집 지붕 대신 기와를 올리고
방도 2칸으로 늘렸지요. 부엌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춘희가 넓어진 부엌에서 밥을 짓는 날 구수한 냄새가 집 안에 가득 찼지요. 도리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5살이 된 도리는 밭에 나가 아비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지요. 만드기 호미질을 하면 도리도 작은 나뭇가지로 흙을 파는 신용을 했습니다. 만드기 웃었지요. 도라, 크면 아버지보다 농사 잘 짓겠다. 도리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못해. 만드기 도리를 번쩍 안아 올렸지요. 하늘을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도리가 까르르 웃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만드기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춘희가 부엌에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뭐가? 당신이 그날 고갯길에서 장작을 버리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잖아요. 만드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장작을 버렸더니 사람을 얻었소. 사람을 얻었더니 가족을 얻었소. 가족을 얻었더니 땅을 얻었소. 땅을 얻었더니 금을 얻었소. 춘희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말을 그렇게 잘했어요? 원래 이랬소. 만득도 웃었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도리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2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무이 배고파. 지금 밥 차릴게. 춘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만득은 도리를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제 집 마당에서 제 아이를 안고 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멈이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요. 할멈은 지팡이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여.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그 마음이 복의 시작이요.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득은 그날 고갯길에서 장작을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한 장작이었지요. 하지만 그 장작을 버린 자리에서 사람을 얻었고, 가족을 얻었고, 집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버린 것보다 돌아온 것이 훨씬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춘희,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여인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작은 재주 하나로 가족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때가 올 때까지 참을 줄 알았지요. 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그 마음이 복의 시작이었지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마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